오늘도 아버지의 서랍을 열어봅니다.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학창시절엔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인기남. 회사에선 분위기 메이커. 그러나 50대, 아직도 미혼. 회사에선 웃기고 집에선 외로움에 우는 남자. 나도 이제 여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인기 많던 이 남자가 어떤 사연으로 아직도 미혼일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0살인데 나는 아직도 누구한테도 여보라고 불려본 적이 없다. 회사에서는 나를 분위기 메이커 부장님이라고 부른다. 회의실에선 실적, 전략, 리스크를 말하는 사람이고 회식 자리에서만큼은 노래 춤 분위기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젊었을 때 나를 좋아한다는 여자애들은 분명 있었다. 30 넘어서도 소개팅이 끊이진 않았다. 태수 씨 같은 스타일이 제일 결혼 빨리 할 줄 알았어요. 이런 말도 여러 번 들었다. 그런데 이상하다. 나에게 호감을 보이던 사람들은 줄줄이 있었는데 끝까지 내 옆에 남아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주민등록등본에 내 이름은 여전히 외롭게 한 줄만 찍혀 있다. 배우자 칸은 비어 있고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어머니만 있다. 혹시 당신도 그런가? 젊을 땐 나름 인기 있었고 사람들 속에 있으면 웃기고 떠드는 건 자신 있는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인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 남들은 다 한 번쯤 겪었다는 연애, 결혼, 이혼, 재혼. 그 긴 리스트에서 나만 유독 비껴간 것 같다고. 밤에 누워 천장을 본 적 있는 사람. 오늘은 그 텅 빈 감정을 외면만 하고 살아온 50살 미혼 부장인 내 이야기. 내가 평생 열어보지 않던 한 서랍을 처음으로 제대로 열어보려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질문을 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회식이 끝나고 진짜 밤이 시작된다. 나는 50살, 이름은 김태수. 서울에 있는 중견 IT 기업 플랫폼 사업부 부장이다. 낮에는 숫자와 일정표와 싸우는 사람이다. 대형 스크린에 PPT를 띄워놓고 후배들에게 말한다. 이번 분기 이 지표만 죽어라 보면 된다. 나머지는 부장인 내가 욕먹을 테니까 너희는 이 숫자 하나만 책임져라. 회의가 끝나면 누군가 슬며시 묻는다. 부장님, 오늘 회식 어떠세요? 나도 안다. 요즘 MZ들은 회식을 싫어한다. 그러나 또 안다. 어떤 날은 사람들이 술자리가 싫은 게 아니라 어색한 침묵이 싫은 거라는 걸. 그래서 나는 늘 웃는 얼굴로 한마디 한다. 그래, 한번 먹자. 욕도 같이 먹고 고기도 같이 먹고. 그날도 그랬다. 고깃집 구석자리 환풍기 소리가 웅하고 깔린 가운데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간다. 부장님, 건배사 한번 해주세요. 부장님 없으면 회식 안 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익숙한 멘트를 꺼내든다. 자,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욕먹는 건 우리 잘못이 아니다. 우리가 회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은 욕은 상무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고기만 먹자. 자, 살아남자는 의미로 생존 한번 갑시다. 생존. 잔들이 부딪히고 웃음이 난무한다. 부장님, 진짜 개그맨 하셨어야 돼요. 부장님은 혼자 살기 아깝다니까요. 왜 아직도 결혼 안 하셨어요? 이 질문은 마치 회사 복지처럼 정기적으로 등장한다. 나는 늘 그렇듯 어설픈 농담으로 넘긴다. 야, 나 같은 부장 데려가려면 국가에서 보조금 나와야 돼. 요즘 누가 부장을 데려가냐? 다 도망가지. 사람들은 또 웃는다. 누군가는 팩폭이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결혼은 미친 짓이라며 자조 섞인 농담을 이어간다. 농담이 오갈 때마다 이 말들이 누군가에겐 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친다. 그리고 그 누군가에 늘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도. 고기가 다 사라지고 2차로 노래방에 간다. 부장님 첫 곡 가시죠. 마이크가 손에 쥐어지면 나는 자동으로 한두 곡을 뽑는다. 유재하, 이문세,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람들은 내 목소리에 박수를 친다. 부장님, 진짜 감성 폭발. 부장님은 진짜 결혼하면 아내가 심심하진 않겠어요.
마이크를 내려놓고 소파에 기대 사람들 노는 모습을 본다. 어깨동무를 하고 노는 후배들, 연인처럼 붙어 앉은 동기, 노래보다 수다에 집중한 여직원들. 그때 후배 하나가 내 옆으로 와서 묻는다. 부장님, 진짜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런데요. 혼자 집에 들어가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질문은 짧았지만 가슴에 묵직하게 박혔다. 나는 일부러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야, 집에 가면 누구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양말 아무데나 벗어놔도 되고 밤 12시에 라면을 끓여 먹든 아침 6시에 치킨을 데워 먹든 아무도 간섭 안 한다. 이게 진짜 자유다. 인생 선배로서 말해준다. 사람들은 또 웃었다. 그러나 웃음이 가라앉고 노래방 불빛이 점점 피로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면 내 안에서도 같은 질문이 다시 올라온다. 정말 안 외로운가? 노래방을 나와 택시에 올라탄다. 아저씨, 동 아파트요. 창밖으로 강변북로 불빛이 강물 위에 반짝인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발라드가 흐른다. 오늘 같은 밤 누군가는 사랑을 고백하고 누군가는 이별을 준비합니다. DJ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쓴웃음을 짓는다. 사랑을 고백할 용기도 이별을 준비할 추억도 없는 인생도 있다는 걸. 저 DJ는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 앞에 선다. 젊은 부부가 함께 내리는 모습, 아이를 안고 내리는 아빠의 뒷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불빛이 올라가는 것을 멍하게 바라본다. 집 문을 열면 역시나 불 꺼진 거실이 나를 맞는다. 신발장에는 운동화 2켤레와 구두 1켤레, 누군가의 슬리퍼나 아이 신발이 놓일 자리만큼의 공간은 늘 비어 있다. 부엌으로 가서 냄비를 꺼내 라면을 끓인다. 물이 끓는 동안 TV를 켰다가 소음처럼 느껴지는 웃음소리에 곧바로 꺼버린다. 됐어. 집 안에 라면 끓는 소리만 가득하다. 라면을 먹으며 휴대폰을 열어 인스타그램을 넘긴다.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 친구들. 아들 졸업했습니다. 결혼 20주년 여행 다녀왔어요. 막둥이가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사진 속 그들은 머리카락도 솔직해지고 배도 정직해졌다. 그런데 옆에는 늘 누군가가 서 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나보다 더 아저씨 같은 얼굴들인데 왜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단단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지 가슴 한켠이 묵직해졌다.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불을 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중얼거린다. 태수야, 넌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가 익숙해진 거냐? 잠이 오지 않는다. 이게 진짜 내가 원하던 삶이었냐는 질문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어릴 때부터 눈에 띄는 편이었다. 공부를 썩 잘한 것도 아니고 집이 부자인 것도 아니었다. 그냥 좀 나댔다. 중학교 때 체육 시간에 농구를 하면 다른 반 여자애들이 운동장 펜스 너머에 모여 슬쩍슬쩍 쳐다보곤 했다. 야, 김태수 오늘도 농구하네. 걔 웃을 때 되게 멋있지 않아?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심장이 묘하게 빨리 뛰었다. 혹시 나를 좋아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슬쩍 지나갈 때면 괜히 더 세게 뛰고 더 멋있는 척하려 애썼던 기억이 난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축제 때마다 장기자랑 무대에 섰다. 댄스 동아리도 없던 시절이니 그냥 교실에서 친구 둘을 모아 H.O.T 춤을 흉내내고 서태지 안무를 대충 외워나갔다. 무대에서 내려오면 누군가는 꼭 말했다. 야, 김태수 오늘 미쳤다. 쟤는 나중에 뭐가 돼도 사람들 앞에 서는 일 할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다. 여자애들 중에도 나를 은근 챙겨주는 애들이 있었다. 도시락 반찬을 슬쩍 나눠준다든가 체육대회 응원날 내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 같은 걸 만들어 온다든가. 하지만 나는 끝까지 그게 호감의 표현이라는 걸 확인해 본 적이 없다. 확인하는 순간 뭔가 책임져야 할 것 같아서였다. 고2 겨울 같은 반 서연이
어느 날 쉬는 시간에 내 옆으로 와서 쪽지 하나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갔다. 손바닥만 한 종이에 삐뚤빼뚤하게 적힌 글씨. 방학 때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 먹을래? 딱 그 한 줄. 그 쪽지를 읽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이게 데이트 신청인가? 가면 뭐라고 해야 하지? 나도 좋다고 말하면 우리는 사귀는 거야? 머릿속에서 이상한 장면들이 쏟아져 나왔다. 둘이 마주 앉아 떡볶이를 먹는 상상, 학교 복도에서 같이 걷는 상상,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누구냐? 고 묻는 상상까지. 그러자 바로 다른 장면이 겹쳤다. 집 거실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던 모습. 내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집에 와서까지 이런 소리 들어야 돼? 당신은 밖에서는 제일 책임감 있는 사람일지 몰라도 집에서는 남편이 아니야. 문틈 사이로 보이던 어머니의 울먹이는 얼굴. 어린 나는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소리를 들었다.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누군가를 저렇게 울리는 남편은 되지 않을 거야. 그때 했던 이 다짐이 너무 강하게 내 안에 박혔다. 나중에야 알게 됐다. 그 다짐이 저렇게 살지 않겠다가 아니라 아예 남편이 되지 않겠다 쪽으로 조금씩 비틀려가고 있었다는 걸.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기로 한 날 나는 결국 집을 나서지 못했다.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게. 친구 안 만나? 시험도 다가오고 그냥. 서연은 약속 장소에 혼자 나갔을까? 혹은 다른 친구와 떡볶이를 먹었을까? 학교가 다시 개학하고 나서도 그 쪽지 이야기는 서로 입에 올리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은 다른 남자애와 더 자주 붙어 다녔다. 복도 끝 창가에서 둘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 한 구석이 찌릿했다. 떡볶이를 한 번 먹으러 나갔으면 그날의 사진 한 장쯤은 내 인생 서랍에 들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따금 떠올랐다. 대학에 가서도 패턴은 비슷했다. MT에 가면 나는 분위기 메이커였다. 잠깐 앰프를 빌려 노래를 부르고 술자리에서 사회를 보고 친구들을 웃겼다. 어느 날 후배 하나가 내 옆에 다가와 잔을 채우며 말했다. 선배, 진짜 재밌어요. 선배 같은 사람이 남자친구면 심심할 일 없겠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순간 우리 한번 사귀어 볼래? 라는 말을 꺼내볼까?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문장이었다. 야, 너 나랑 사귀면 피곤해. 나는 그냥 이렇게 놀아주는 선배 정도로만 둬. 후배의 얼굴에 짧은 정적이 스쳤다. 당황, 실망, 민망함이 섞인 표정. 그 표정을 보면서도 나는 농담인 척 웃어 넘겼다. 괜히 선을 그어버렸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입 밖으로 나간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용기가 당시에 내게는 없었다. 30 무렵 첫 회사에 다니던 시절 선배가 소개팅을 주선해 주었다. 은행에 다니는 동갑내기 여자였다. 카페에서 처음 만난 날 2시간 넘게 대화를 했다. 일 이야기, 취미 이야기, 가족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둘째 만남에는 영화를 봤다. 영화관에서 나와 거리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했다. 셋째 만남에서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수 씨랑 있으면 되게 편해요. 저 이런 말 좀 빠른 거 알지만 우리 진지하게 만나볼래요?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진지하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싸움, 서연의 쪽지, 놓쳐왔던 순간들, 결혼한 선배들의 푸념과 한숨. 모든 장면이 뒤엉켜 머릿속을 휘저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에 휴대폰을 들고 메시지를 적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제가 연애할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좋은 분 만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쿡 찔렸지만 애써 모른 척했다. 상대가 나를 떠나기 전에 내가 먼저 물러서면 덜 상처받을 거라는 어리석은 계산을 하고 있었다고 뒤늦게 깨달았다.
그런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35, 40, 45. 주변에선 결혼 안 한 사람이던 내가 어느새 아직도 안 한 사람이 되었다. 소개팅 제안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괜찮은 사람 있어요? 라는 말 대신 형, 요즘은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죠? 부장님은 혼자가 어울리세요. 이런 말들이 더 자주 들렸다. 그러는 사이에 내 안에서도 나는 원래 혼자야라는 이상한 체념이 자리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50살이 되었다. 48이 되던 겨울,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퇴근을 준비하던 저녁, 동생에게 전화가 왔다. 형, 엄마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이야. 머리가 하얘졌다. 컴퓨터 화면에 켜져 있던 보고서 파일을 그대로 둔 채 코트를 집어들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가로등이 줄지어 스쳐 지나갔다. 엄마가 혼자 계시다가 쓰러진 건 아닐까? 왜 나는 아직도 혼자인 아들일까? 이상한 자책이 먼저 떠올랐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한심하게 느껴졌다. 응급실 앞 대기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동생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형, 어떻게 됐어? 뇌졸중이래. 다행히 크게 심한 쪽은 아니고 빨리 와서 수술은 안 해도 된대. 근데 한동안 입원해서 지켜봐야 한대.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병실로 옮겨진 어머니는 코와 팔에 여러 줄을 달고 누워 계셨다. 늘 부엌과 거실을 오가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작아 보였다. 엄마. 내가 부르면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다. 왔냐? 야, 회사 안 가도 되냐? 병실에서도 어머니는 여전히 나부터 걱정하고 있었다. 회사야 뭐. 내일 일어나서 가면 되지. 의사는 꾸준히 재활하면 일상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했다. 퇴근 후 회사에서 병원으로, 병원에서 집으로 가는 생활이 몇 주간 이어졌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병실 TV를 켜고 혼자 누워 계셨다. 프로그램은 1인 가구 노인의 고독사를 다루는 다큐였다. 누군가 집에서 조용히 죽고 몇 주 후에야 냄새 때문에 발견되는 이야기. 어머니는 한동안 그 화면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리모컨을 들어 TV를 꺼버렸다. 병실에 갑자기 정막이 내려앉았다. 태수야. 어머니가 천장을 보다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너는 혼자여도 괜찮냐? 심장이 꽉 조여드는 느낌이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게? 어머니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다. 엄마가 병실에 혼자 누워 있으니까 이상한 생각이 자꾸 난다. 나야 이제 나이도 먹었고 언젠가는 여기저기 고장 나겠지. 문제는 내가 없을 때야. 그때도 너는 혼자 집에 있을 거 아냐? 그때도 정말 괜찮겠냐?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괜찮다고 말하면 스스로에게까지 거짓말하는 것 같았고 무섭다고 말하면 너무 늦게야 인정하는 기분이 들어 목이 꽉 막힌 느낌이었다.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엄마가 너한테 결혼하라는 말 잘 안 한 거 알지? 알지. 너 성격 알잖아. 그 말이 너한테 상처가 될 때도 있을 것 같더라. 그래서 일부러 입 다물고 살았다. 때 되면 하겠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어머니는 작게 웃었다. 근데 말이다. 엄마 마음속에는 늘 같은 소원이 하나 있었다. 어떤 소원? 내가 누군가랑 같이 밥 먹는 걸 한 번만 보고 싶었다. 식탁에 그릇 2개 놓고 여보, 이거 맛있다. 그런 말하는 거. 꼭 결혼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냥 내 옆에 누가 있다는 걸 한 번만 확인하고 싶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를 울리는 남편이 되지 않겠다는 핑계로 아무도 선택하지 않고 살아온 내 선택이 정작 제일 먼저 울리고 있던 사람이 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병실 밖 복도로 나와 자판기 앞에 멈춰 섰다. 캔커피를 뽑아 들고도
뚜껑을 따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너는 혼자여도 괜찮냐? 그 질문이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회사로 돌아가 회의실에 앉아 있지만 후배들의 목소리가 어쩐지 멀리서 들리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형, 애가 벌써 중학생이에요. 진짜 빨라요. 어제까지 기저귀 갈아준 것 같은데. 야, 애 키우는 맛이 있어. 힘들긴 해도 웃겨. 예전 같으면 또 육아 타령이냐며 웃어넘겼을 대화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세계 이야기처럼 들렸다. 화장실에 가서 세면대 위 거울을 봤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흰머리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었다. 아직 멀었어라고 말하며 버텨온 시간이 슬슬 끝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워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래, 태수야. 너 정말 이대로 혼자여도 괜찮겠냐? 아무리 마음을 포장해도 나는 원래 혼자가 편해라고 둘러봐도 결국 떠오르는 답은 아니오였다. 그 대답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인생에서 꽤 큰 전환점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올라왔다. 변화는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았다. 퇴근 후 회사에서 집으로 곧장 가던 발걸음을 조금만 비틀어 보기로 한 것. 그게 시작이었다. 어느 날 사내 게시판에서 이런 공지 하나를 보게 되었다. 취미 동호회 모집, 라틴 댄스 기초반, 초보 환영 나이 불문 커플 우대 아님. 커플 우대 아님이라는 문장이 눈에 박혔다. 커플이 아니어도 환영이라고 적혀 있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한 번쯤은 가보라는 뜻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청 메일을 쓰다가 여러 번 지웠다. 바쁘다는 이유로 바로 포기할까? 내 나이에 무슨 댄스야? 그러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내 옆에 누가 있다는 걸 한 번만 확인하고 싶었다. 나는 결국 간단한 문장을 적어보냈다. 라틴 댄스 기초반 신청합니다. 김태수 플랫폼 사업부. 보낸 편지함에 메일이 찍히는 걸 보며 혼잣말을 했다. 에라, 모르겠다. 한 번쯤은 해보자. 첫 수업날 작은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방이 거울로 둘러싸인 공간이 나왔다. 스피커에서는 경쾌한 라틴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대략 15명쯤 모여 있었다. 30대 회사원, 40대 이혼남, 50대 주부, 그리고 나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 여자들. 그 중에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검은 티셔츠에 청바지, 머리는 뒤로 단정히 묶은 여자.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39살, 이혼 5년 차, 이름은 최지은. 리더가 손뼉을 치며 말했다. 자, 오늘은 기본 스텝부터 시작할게요. 파트너 바꿔가면서 한 번씩 서봅시다. 내 차례가 되어 지은 씨와 마주 서게 되었다. 나는 괜히 긴장해서 먼저 말했다. 저 완전 초보라. 발 밟아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지은 씨가 웃었다. 그럼 제가 먼저 밟을게요. 부장님 부담 덜 나고. 그 한마디에 어색함이 조금 누그러졌다. 우리는 서로 손을 맞잡고 천천히 기본 스텝을 밟았다. 앞, 뒤, 옆 회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내 발은 자꾸 꼬이고 거울 속 내 모습은 어딘가 어색한 중년 남자였다. 그때 지은 씨가 말했다. 부장님,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춤도 사람도 약간 틀려야 재미있어요. 라틴은 실수도 리듬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쪽이 묘하게 찌릿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통틀어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생각이 불쑥 떠올랐다. 수업이 끝나고 동호회 사람들과 근처 분식집에서 맥주를 마셨다. 종이컵에 맥주를 따라 마시며 지은 씨가 물었다. 부장님은 왜 라틴을 배우러 오셨어요?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어머니가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요. 병실에 누워 계신 거 보니까
이상하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퇴근해서 집 회사 집만 오가다가 그냥 이렇게 끝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뭐라도 하나 내가 안 해본 걸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 오셨어요. 저도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 집 회사 집만 오갔거든요.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회사에 가면 공허하고 이러다 진짜 숨 막혀 죽겠다 싶어서 그냥 발이 가는 대로 연습실을 찾아왔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후회하세요? 뭘요? 결혼을요? 이혼을요? 춤을요? 그녀가 웃었다. 따요. 지은 씨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신 뒤 말했다. 후회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결혼도 이혼도 춤도 적어도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선택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전 도망치지는 않았다는 것 하나만은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상처는 많지만 그래도 해볼 건 해봤다는 느낌? 그게 지금의 저를 버티게 해줘요. 그 말이 머리를 정통으로 때렸다. 나는 평생 상처를 피하려고만 했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부딪혀 본 적이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주 2, 3번씩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퇴근 후 바로 집으로 가던 길에 연습실이라는 곳이 새로운 정거장으로 추가되었다. 처음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덜 어색해 보이는 순간이 가끔 찾아왔다. 이 정도면 사람 앞에서 한 번쯤 춤춰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슬며시 올라왔다. 어느 날 리더가 손뼉을 치며 말했다. 다음 달에 작은 쇼케이스 한번 할까요? 우리끼리만 부르는 공연인데 각자 파트너랑 한 곡씩 준비해보는 걸로.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때 리더가 내 쪽을 보며 말했다. 태수 부장님, 지은 씨랑 같이 한 곡 하시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익숙한 장면이었다. 누군가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지점, 파트너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나는 그런 순간마다 늘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먼저 거리를 두던 사람이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휴대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다. 지은, 오늘 리더님 말씀 들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 곡 해보래요. 손가락이 잠시 화면 위에서 멈췄다. 머릿속에는 여러 개의 거절 멘트가 떠올랐다.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공연까지 준비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전 그냥 구경만 할게요.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상처받을 일도 없고 부끄러워할 일도 없다. 대신 아무 변화도 없을 것이다. 병실에서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때도 정말 괜찮겠냐? 여기서 또 도망치면 내 인생은 끝까지 같은 패턴을 복사 붙여넣기 하다가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다른 문장을 쳤다. 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지금은 알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는 쪽을 선택하고 싶었다. 연습실에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한 곡을 맞추기 시작했다. 음악은 차차 리듬의 곡. 처음에는 내 발이 계속 꼬였다. 부장님, 여기서 한 번 더 회전이요. 아, 또 헷갈렸네요. 실수할 때마다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럴 때마다 지은 씨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춤출 때 제일 안 예쁜 게 긴장한 얼굴이에요. 틀려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좀 설득해 보세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틀려도 괜찮다. 이 네 글자가 어쩌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했던 문장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습을 거듭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호흡을 맞추게 되었다. 연습이 끝난 뒤 간단히 맥주를 마시며 사적인 대화도 조금씩 늘었다. 부장님, 결혼 안 하신 거예요? 어느 날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신 뒤 말했다.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기회가 없진 않았는데 조금만 진지해지려 하면 제가 먼저 도망쳤거든요. 왜요? 누군가를 울리는 남편이 되기 싫어서요. 근데 요즘은 생각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남편이 되는 법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지은 씨가 잠시 나를 보다가 웃었다. 부장님, 이제야 조금 사람 같아졌어요. 에이, 그전엔 뭐였는데요? 회식용 캐릭터? 둘이 동시에 웃었다. 누군가가 부장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봐준다는 느낌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쇼케이스 날, 작은 공연장에 동호회 사람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다. 무대 뒤 대기실, 나는 검은 셔츠에 평소보다 타이트한 바지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흰 머리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긴장하셨어요? 뒤에서 지은 씨 목소리가 들렸다. 저 군대 제대할 때보다 더 떨리는데요. 결혼식보다 덜 떨리셔야 하는데 결혼식을 안 해봐서 비교를 못 하겠네요.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리더가 무대 진행 순서를 알려줬다. 다음 순서, 태수 앤드 지은 커플 준비해주세요.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우리 차례가 되었다. 음악이 시작되고 우리는 무대로 걸어나갔다. 라틴 리듬이 흐르고 나는 지은 씨의 손을 잡아 첫 스텝을 밟았다. 한 번 회전할 때 살짝 발이 꼬였지만 지은 씨가 눈을 마주치며 옅은 미소로 신호를 주었다. 괜찮아요. 그 미소를 보고 있으니 몸이 조금 풀렸다. 틀려도 괜찮다는 말을 이렇게 몸으로 실감하는 순간이 올 줄은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음악이 절정에 다다르고 마지막 포즈를 취했다. 정적 이후 관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무대 뒤로 돌아오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부장님 멋있었어요. 지은 씨가 생수병을 건네준다.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숨을 고르며 말했다. 지은 씨, 저 예전 같으면 오늘 공연 끝난 걸 좋은 구실로 삼아서 슬슬 연락을 줄이고 멀어졌을 거예요. 왜요? 누군가랑 가까워지는 게 겁나서요. 조금 진지해질 것 같다 싶으면 제가 먼저 한 발 물러났거든요. 상대가 나를 떠나기 전에 내가 먼저 도망가면 덜 아플 거라고 혼자 그렇게 생각했죠. 지은 씨가 잠시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근데요, 내가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지은 씨의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다. 그래요. 그럼 저도 도망치지 않을게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게 될지는 서로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도망치는 방향으로 걸음은 안 옮겨봤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 멀리 한강이 보이는 지점에서 차를 잠깐 세우고 창문을 내렸다. 찬 바람이 들어왔지만 마음은 묘하게 따뜻했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별 몇 개가 보였다. 여전히 나는 50살 미혼이고 등본에는 혼자 찍혀 있고 집에는 라면 냄비 하나뿐이다. 하지만 최소한 혼자가 편하다는 말로 스스로를 속이지 않겠다고 이제는 생각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지금은 많이 회복하셨다. 재활을 마치고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어 다니신다. 어느 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 진료를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차 안에서 어머니가 물었다. 좋은 사람 생겼냐? 예전 같으면 바로 웃으며 말했을 것이다. 무슨 소리야, 엄마. 내가 이제 어디서 그런 사람을 만나.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다르게 대답했다. 엄마, 있긴 있어.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진짜냐? 응, 뭐라고 딱 이름을 붙인 사이는 아니고 같이 춤추고 가끔 밥 먹고 서로 얘기 나누는 사람. 어머니는 입가를 손으로 가렸다. 야, 내가 죽기 전에 그 말은 듣고 간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 나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으려고.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태수야, 사람은 누구랑 살아도 힘들다. 근데 혼자는 조금 더 힘들더라.
내가 누구랑 함께하든 어떻게 끝나든 그 과정을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다.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옛날 사진 앨범을 꺼냈다. 중학교 운동장, 고등학교 축제, 대학 MT, 첫 회사 워크숍. 사진 속 나는 늘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다. 하지만 옆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항상 다른 얼굴들이었다. 같은 사람과 시간을 두고 찍힌 사진은 거의 없었다. 적어도 이제는 한 사람과 몇 장쯤은 나란히 늙어가는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다. 앞으로 지은 씨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친구로 남을 수도 있고 혹은 인생의 한 시기를 함께 지나가는 동료 정도로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는 것. 사랑은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둘이 만나 흠없이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겁 많은 두 사람이 도망치지 않겠다고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50살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조금 알 것 같아졌다. 늦게 깨달았다고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아차린 게 내 인생에 남은 몇 안 되는 행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젊을 땐 나름 인기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는 잘 웃기고 잘 노는데 집 문을 닫는 순간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이 되는 기분 한 번쯤 느껴본 적이 있는가? 주변 사람들은 다들 한 번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싸우고 또 화해하고 심지어 이혼도 재혼도 해보는데 정작 나는 그 긴 리스트를 제대로 밟아보지 못한 채 50, 60을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가? 그렇다면 50살 아직 미혼인 내가 조심스럽게 이 말을 건네고 싶다. 당신이 늦은 게 아니라 이제야 도망치지 않을 준비가 된 걸지도 모릅니다. 나도 그렇다. 그러니 우리 이번에는 같이 도망치지 말아보자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제안해본다. 완벽하지 않아도 중간에 발이 꼬여도 숨이 차올라도 괜찮으니 그래도 한 번쯤은 누군가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버텨보는 쪽을 함께 선택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곳은 말하지 못한 이야기와 눈물 그리고 사랑을 기록하는 서랍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늘도 한 걸음 멈춰 섭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는 곳. 아버지의 서랍에 어떤 보물들이 있는지 보러 오세요.